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 김호성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에서 위대한 중재자라는 평가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중재, 갈등, 해결사로서의 역할이 예전만치 못하다는 지적이 높은 것 같습니다. 외교부 기밀 누출과 관련해서 당리당략을 국익에 앞세워서는 안 된다면서 기본을 지켜달라고 했지만 여전히 삐걱거리는 야당과의 관계, 그리고 현대 중공업 사태를 둘러싼 목소리를 날로 높여가고 있는 노동계의 관계,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정부 부처가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승차 공유 서비스를 둘러싼 국토교통부의 안이한 대처는 물론이고요. 공직기강 회의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 외교부의 기밀 누출, 그리고 게임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부와 문체부와의 갈등, 대통령의 국정을 일선에서 실천해야 할 정부 부처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급기야 대통령이 경고성 주문을 내놨습니다. 어제 국무회의 석상에서 외교부 국가기밀 누출 관련 언급에서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안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죠. 집권 3년차 정부의 공직기강을 잡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북한의 오지랖 넓은 중재자란 비난성 지칭이 아닌 우리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위대한 중재자로서의 대통령,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5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었고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정리해보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교부 기밀 누출 관련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징계 결정이 오늘 나온다고 하지요? 네, 오늘 오전에 외교부가 징계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네네. 결론은 이미 정해진 것 같고, 네. 확인 절차만 거치지 않을까 싶은데, K 참사관 비롯해서 두 사람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리는데, 그 두 명은 그 K 참사관에게 내용을 전달한 주미대사관 정무과 직원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외교부가 이미 어제 이 참사관과 광해상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신속하게 이례적으로 조치를 취했는데 이게 이미 중징계를 예고를 하는 대목이죠. 예. 예. 지금 그 해당 참사관은 문서가 책상 위에 올라와 있어서 그냥 봤을 뿐이다. 강 의원에게도 의도를 가지고 유출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고요. 외교부가 내 소명을 충분히 듣지 않는다. 지금 예. 이미 결론 정해놓고 네네. 빠르게 그쪽으로 좀 넘어가는 거 아니냐. 또 두 차례 더 유출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 확인 없이 너무 몰고 가고 있다라고 좀 항변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자유한국당을 직접 겨냥해서 내놓은 발언도 지금 굉장히 논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유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한국당을 지목한 거잖아요. 예. 이 정당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가니까 이건 그냥 딱 특정이 돼버리잖아요. 네네. 예. 상당히 좀 센 정치적인 발언을 좀 하신 것 같은데 당분간 협치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내일 모레가 6월인데 국회 공천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간부들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이 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월 27일하고 4월 2일, 3일 사이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약 저지 집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이제 경찰 차단벽 뚫고 이 경내 진입 시도하면서 경찰 폭행 사태까지 있었고, 네네. 현장에서 경찰이 33명을 체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간부 6명에 대해서 지난 28일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거고요. 오늘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집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 일반 교통방해, 공동 건조물 침입, 이런 혐의고요. 네네. 이 가운데 한 명은 또 취재기자 상해 혐의까지 지금 더해져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여기에 대해서 공안 수사다, 탄압을 중단하라라고 예.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현대중공업 노조 주주총회장 정보농성 사태도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지원에 나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울산에서 영남권 노동자 대회를 또 개최를 한다고 하고요. 지금 이미 아시다시피 현대중공업 노조 같은 경우에는 내일 임시주주총회가 열리는데 이걸 막으려고 지난 27일부터 이 울산 한마음회관 네네. 주총 장소를 지금 점거 중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안은 지금 물적 분할 부분인데 지금 국민연금 수탁 책임 전문위원회는 어제 회의에서 이 물적 분할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예. 민주노총은 이 또한 지금 규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노총의 지금 경사노위 참여가 무산된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이런 속에 예. 정부와 민주노총 간의 갈등의 골도 좀 깊어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강간 미수 사건이라고 특정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제 그 네티즌들의 반응이 아주 굉장히 뜨거웠었어요.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 여전히 뜨겁습니다. 관심이.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저도 영상을 봤습니다만 깜짝 예.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당사자가 놀랐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거 내일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네네. 하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아시다시피 요즘에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여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 남성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예. 강도가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 이제 지금 공감을 좀 많이 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건은 이제 그제 오전 6시 20분께 이제 한 신림동 원룸 복도 CCTV에 포착된 영상이 이제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SNS에 올라오면서 이제 시작이 이제 됩니다. 네네. 예, 그 내용을 다 보셨겠지만 한 여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비밀번호 누르고 집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뒤따라서 남성이 와서 들어가려다가 예. 아주 간발의 차이로 네네. 1초 차이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0. 몇몇 초 차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예, 딱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다행히 이제 사고로 이제 연결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피해 여성하고 기존에 알던 사이가 아니라는 거죠. 예. 일면식도 없는 그런 관계였고 이제 경찰이 이제 수사에 착수를 하니까 이제 자수를 한 겁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흔히 듣는 그런 또 답변을 또 진술을 하고 있다 그래요. 예. 경찰은 일단 이제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데 지금 그 영상을 본 분들은 이거 그렇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지 예. 않느냐. 이건 분명히 좀 여성을 딱 겨냥해서 강간미수 혐의로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적용할 법 근거가 없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성폭력을 목적으로 주거 침입한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주거 침입 죄가 아닌 거예요. 목적이 그렇습니다.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슈는 3부에 저희들이 법률가를 연결해서 한번 자세하게 언급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여기저기서 많이 들립니다. 하지만 결국 동물국회에서 식물국회로 바뀌었을 뿐이다라는 그런 지적이 높은 것 같습니다. 계속된 정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국회에 정상화란 단어가 과연 언제쯤 찾아올까요? 최근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오신환 대표를 연결해서 국회 정상화 관련 그리고 바른미래당 혁신위 구성 관련된 이슈들을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예, 격주로 금요일 아침마다 이 시간에 고정 출연하셨는데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뵙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어제 바른미래당 이슈 가운데에서 정병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권혁신위 설치 이것을 최고위에서 뜻을 모았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왜 네네. 지금 정병국 혁신위원장이어야 합니까? 일단은 당이 극단적인 내용 속에서 갈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 갈등의 내용을 조속히 종식하고 우리가 자강과 화합을 통해서 내년 총선을 준비해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출직의 5인 최고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네네. 그리고 정병국 의원께서는 저희 당의 최다선 의원입니다. 5선 네네. 의원으로서 또 끊임없이 정치 개혁에 대한 뜻을 또 본인이 주장해 왔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정병국 의원이 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일정 정도의 공감대가 있습니다. 예. 특히 이 손학규 대표께서 정병국 의원을 지명해서 처음 4월 최고위 때 먼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합의 처리하기가 가장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 속에서 달리 이견이 좀 있었지만 의견들을 하나로 모은 것입니다. 전권 혁신이라면 말 그대로 전권을 다 행사하는 그러한 위원회를 말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어떤 제한 없이 우리가 당이 변화하고 혁신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전제로 하거나 어떤 제한을 두거나 하지 말고 권한을 부여해서 우리의 새로운 방향들을 모색해보자, 이런 취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구성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죠? 구성은 일단 혁신위원장께 그 권한을 맡겨두고 네네. 또 당내 여러 구성원들의 의견들을 취합해서 위원장이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에 그 정병국 의원은 저희 그 프로에 전화 연결을 통해 가지고 바른미래당이 쪼개질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 하고 그래서 새로운 지도 체제로 계파 정치를 청산하는 길로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 이런 요지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런 그 생각을 가진 혁신위원장과 손학규 대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게 또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손학규 대표께서 저희 6명의 의원들과 또 최고위원들이 본인께서 말씀하신 정병국 혁신위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당의 갈등을 봉합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네. 그 부분이 단순히 정치 공세로 지금 치부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예. 당이 이렇게 무한정 갈등으로 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당도 살 길이 없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피해를 입는 것이다라는 절박한 마음 속에서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 마음의 진정성을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손학규 대표는 지금 조금 전에 언급하셨습니다만 정치 공세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 같은 정치 공세에는 절대 굴복할 생각이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혁신위 쪽 입장은 내분 수습을 위한 마지막 방안이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방안이 제대로 선택이 되어지지 못한다면은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우려가 큽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럴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손학규 대표께서 먼저 말씀하신 정병국 혁신위마저 그것을 걷어차고 외부나 본인이 또 지명하는 혁신위원장을 통해서 당의 변화를 모색한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당대표 아래 들러리서는 그런 혁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성원들이 또 특히 최고위원들께서 그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의견들을 조율해 가면서 이것이 서로를 누가 잘못한 것을 탓하기 이전에 당의 이런 극단적인 내용들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를 바라는 모든 당의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네네. 저는 당 대표께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대표 체제를 혁신위 체제로 그럼 바꾸시겠다는 생각이시군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일단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는 네. 당의 최종 의사결정 기구로서 그 여전히 기능을 있고. 계속 수행하고 네네. 다만 그 혁신위의 기간 동안 혁신이 안이 만들어지면 그 안을 최고위가 조건 없이 수용을 하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타당과의 연계된 문제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황교안 네. 자유한국당 대표가 바른미래당과의 단계적이고 점차적인 통합을 이뤄가려고 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거론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저희가 지금 지난 의총에서 모든 의원들이 스스로 자강하고 화합해서 새로운 길을 가자라는 어떤 결의를 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한국당과 또 민평당과의 연대 통합은 없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예. 저는 한국당과 민평당에서 제발 우리 바른미래당에 대한 언급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우리는 전혀 한국당과 민평당의 정책이나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그 워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적 목소리나 아니면 뭐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할 뿐이지 예. 당이 뭐 연대하거나 통합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없거든요. 네네. 근데 주변에서 저희 바른미래당을 가만두지를 않아서 오히려 저희 당내 문제도 지금 극복해 나가기가 벅찬데 네. 그 한국당이나 민평당에서 다시는 저희 바른미래당에 대한 노선이나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아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내년 총선 때까지는 바른미래당의 길을 가고 총선에서는 바른미래당의 당명을 달고서는 그럼 출마를 하시는 건가요? 네네. 그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고요. 네네. 내부의 의원들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그런 의지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회 전반에 관한 사안인데요. 대국민 사과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했습니다. 한미 정상통화 유출 관련입니다. 그런데 한국당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강효상 의원을 민주당에서는 출당이나 제명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이 문제 네.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한미 정상통화 유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국가 기밀과 관련된 부분들을 유출하는 것 자체가 국기문란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은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서 모든 책임자들을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대통령께서 이 통화 유출에 대한 국민들께 사과를 하는 과정 속에서 네. 단순히 한국당만의 문제를 지적할 것이 아니라 예. 정부 내에 이런 시스템의 부재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그 부분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네네. 먼저 유출을 받은 자와 유출을 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조윤재 주미 대사나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내부의 시스템 점검부터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최근에 그 이슈가 됐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그리고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회동을 둘러싸가지고 야당의 의혹 제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네. 고발까지 한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만남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인물이 갖고 있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장은 그 과거에 이 정부가 취한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정치 개입과 관련해서는 단호한 의지를 여러 번 피력했고 또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민감한 상황에 국정원장이 사적인 만남이라고 일컬으며 지금 양정철이라고 하는 민주연구원장 내년도 총선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그리고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고 있는 양정철 원장을 4시간 동안 만났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지금 안이한 생각으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것은 국정원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정철 원장이 이것은 그냥 단순히 사적인 만남이다. 동석자도 있다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네네. 국가 공무원인 국정원장 그리고 국정원이 가져야 될 그 자세에 대해서 도대체 왜 민주당의 총선 전략을 짜고 있는 양정철 원장과 만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장이 입장을 밝히는 게 마땅한 것이죠. 예. 지금 같은 당에 이혜훈 정보위원장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국정원장을 만난다는 것이 정보위원장으로서도 힘든데 이 같은 회동을 통해 가지고 도대체 어떠한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이죠. 지금 국정원장이 갖고 있는 지위나 위치 그리고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정보위 상임위 많은 비공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어떤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4시간 동안 만남을 가졌다는 것 자체는 사실 국민들이 볼 때 당연히 그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합리적 의심입니다. 예. 그럼 그것에 대한 해소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국정원장과 또 정부가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묵묵부답하고 이것은 단순히 그냥 사적인 만남이다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였습니다. 1부 마치고요. 2부에 돌아오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출발 새아침 2부 시작하겠습니다.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요 34명이 탄 유람선이 다른 유람선과 충돌한 뒤에 침몰을 했다고 AP 그리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언론을 이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6명이 실종됐다고 합니다. 다수의 한국인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피해 여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진 않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속보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그 승차 공유 서비스 관련해서 택시업계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게 타다를 둘러싼 택시업계와 플랫폼 산업 간의 대립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죠. 오늘은 타다 측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성진 대표가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이 시간에 말이죠. 서울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국철이 이사장을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택시 측의 입장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타다라는 그 서비스가 회사 택시를 인수를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면 될 일이지 왜 자꾸 공짜 면허를 노려가지고 산업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느냐 이런 요지의 얘기를 했어요. 네.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타다를 대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 물론 저희 회원사이긴 합니다만은 스타트업 전체의 입장을 그러니까 반영해서 승차 공유 서비스의 네네. 입장이에요. 네네. 예. 모빌리티 서비스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어쨌든 이제 질문은 이제 타다에 대한 내용이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타다가 지금 현재 운영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이제 그 개인 택시 측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거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에 대한 건데 그 11인승 렌터카를 이용해서 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죠. 예. 예, 그 부분인데 이게 그 일반적인 택시하고는 이제 그 근거도 다르고 좀 다른 서비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제 일행이 많다든지 아니면 짐이 많다든지 미리 예약해서 대절하고 싶다든지 이런 거는 일반적인 택시로 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니고요. 예. 그런데 이제 택시를 타려다가 타다를 타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네네. 서비스 성격이 좀 다르다는 거고 우리가 이제 목적지로 이동할 때 이동 수단이 다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택시를 탈 수도 있고 버스, 지하철, 그다음에 렌터카를 빌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택시를 타려다가 그 타다를 탄다고 해서 예를 들어 택시를 타려다 버스를 탄다고 해서 버스가 택시 산업의 이제 근간을 흔드는 것은 아니듯이 네네. 좀 다른 서비스를 상정하고 타다가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택시를 타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앱을 통해서 호출을 해가지고 예. 하는데, 앱을 통해서 호출하는 거는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이루어진 서비스이지, 택시의 고유 서비스는 아닙니다. 택시의 네네. 고유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길에서 택시를 잡아서, 가는 게 이제 택시의 고유 서비스고, 택시 앱 호출도 결국 ICT 기술이 결합된, 서비스인 거고, 네네. 그러니까 타다 같은 경우에도 렌터카 서비스를 ICT 기술이 결합되다 보니, 앱을 통해서 편리하게 호출할 수 있게 된,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택시업계의 주장은 이렇게 들어보면요. 렌터카를 이용한 영업행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11인승 이상의 승합차인 경우에 예외로 한다는 요 운수법상의 예외 조항을 이용해서 또는 악용해서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인가요? 아닌가요? 일단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택시가 위법하다고 지금 고발까지 해놓은 상황인데, 이 여객운수사업법을 보면은 크게 이제 택시 운송사업, 버스 운송사업, 그다음에 차량 대여, 네네. 렌터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대여는 일반적으로 기사를 알선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영업행위를 못한다는 거죠. 예. 영업행위가 아니라 기사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기사를 렌터카도 알선한다. 영업은 당연히 해야죠. 차를 네네. 빌려주게 해야 되는데. 제 말씀은 영업행위라는 네. 게 승객 태우고 하는 그런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기사를 함께 제공할 수 없도록 네네. 이렇게 돼 있는데 대통령령에 그 기사 알선이 허용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게 11인승에서 15인승 승합차도 있고 외국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65세 이상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결혼식 때 또 쓸 수 있게 돼 있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 편의 그리고 운전이 불편하신 분들 등을 위해서 법으로 이제 그 허용 범위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타다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제 그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그 설명인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네. 택시가 하면 되는 건데 네네. 왜 타다가 들어와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과잉 공급인 택시 업계에 생존권을 위협하느냐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이제 택시 과잉 공급 문제는 그 사실은 이제 이게 수십 년간 누적된 택시 산업 자체의 문제이고요. 네네. 예, 그 타다가 진입을 해서 택시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거는 좀 이게 근거가 없거나 좀 그 과장된 거다. 예.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택시 업계가 과잉 공급으로 어려운 거는 사실인데 이 이유가 근데 그 과잉 공급 상태인데도 사실은 이제 국민들은 출퇴근 시간이나 심야 시간은 택시 잡기 힘들다 그러고 네네. 예, 서비스 퀄리티는 낮다. 가격 대비 서비스가 안 좋다 이렇게 굉장히 생각을 모순된 하거든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통 공급 과잉이 되면 경쟁이 치열해져서 서비스가 올라가고 예, 서비스가 올라가거나 가격 경쟁이 벌어져서 네네. 일부 공급자가 탈락해서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예. 택시 시장은 이게 정부가 면허를 통해서 전체 수량을 다 관리를 하는 시스템인데 네네. 이 면허의 총량이라는 것이 수십 년째 전혀 줄어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88 올림픽 전후에서 택시를 많이 늘리겠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발행을 해줬어요. 예. 그리고 지금 20년 가까이 신규 면허가 거의 전혀 발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택시기사분들, 개인 택시기사가 특히 노령화돼 있다고 하는 게 아하. 서울 택시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분들이십니다. 예.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50대 이상이고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규 진입자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법인 택시도 더 이상 면허를 발급해주지 않고 왜냐하면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이거를 줄여야 되는데 줄어들지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택시 면허의 특성상 이게 다른 면허랑은 다르게 그 지금 매매도 허용되고 있고요. 심지어 상속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감소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떤 서비스 경쟁이나 가격 경쟁이라는 것도 또 가격이나 이런 것도 규제가 있으니까 벌어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산업 전체가 변화를 하면서 이제 택시 산업이 구조적으로 좀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건데 이거를 단지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등장하는 것 때문에 택시 산업이 위기다. 그 택시 면허 가격이라는 거는 신규 면허가 발급이 안 되니까 가격이 굉장히 치솟았어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받고 내준 게 아니고 더 이상 신규 면허를 발급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기존 면허를 사서 택시를 하자. 예. 그래서 이게 그 많이 오른 경우에는 뭐 8천만 원 1억까지 갔는데 이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예,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저는 타다가 없다고 해서 그 택시 면허 가격이 다시 올라간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택시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돈을 주고 택시를 사서 택시 운전을 한다고 보면 그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충분한 소득과 앞으로 이제 기대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택시 산업이 잘 될 거냐 이런 걸 보면 국민들의 기대치에는 택시 산업이 못 미쳐서 외국 나가 보면은 승차복이나 이런 거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불편하다, 서비스가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외국의 산업이 변화하는 과정들을 보니까 택시 산업이 지금 형태대로 그렇게 경쟁력이 있을 것 같지 않다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택시를 몰려고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외면하고 타다가 없어지면 택시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은 과거에 오래전에 아파트가 과잉 공급이 됐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낙후가 됐는데 재개발 허가는 나오지가 않은 상황이고 이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집이 좀 지어지고 거기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그러한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요? 예, 뭐 좀 그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렇다면은 이 같은 그 생존권 위협이라든가 이런 주장 말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네, 그게 이제 그 사실은 이제 타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많은 스타트업들이 택시로 활용한 상생 서비스를 고민하고 실제 선보이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이제 뭐 승차공이라든지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를 그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허용을 안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버 택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스타트업들이 뭔가 서비스를 하려면 택시를 활용해서 하겠다. 그게 지난번 이제 사회적 대타협에도 그 자가용이 아닌 택시를 활용한 플랫폼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이제 소위 플랫폼 택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타다 같은 경우는 타다 프리미엄이라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었어요. 그래서 100명 넘는 기사를 이제 주로 개인 택시 기사분들인데요. 모집해서 이제 서비스를 막 출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개인 택시 조합분들 또 일부 택시기사분들이 그걸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집에까지 몰려가서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이제 실력 행사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타다뿐만 아니라 뭐 벅시라든지 또 반반 택시라든지 이런 데에서 택시를 활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택시 업계가 그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일부 기사들은 동참을 하십니다만은 네네. 또 찬성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도 또 주저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잘 허용을 해주지 않다 보니까 예. 활성화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택시 업계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이런 이 상생 서비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네네. 지금은 이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면 일단 반대하고 보는 이제 예. 그런 상황이 있는 거여서 예. 이 부분은 저희도 상생 모델이 많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생 모델의 활성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장에서의 노력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허가권을 주고 있는 정부라든가 이런 쪽에 개입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일단 택시 산업 자체가 정부와 지자체가 강력하게 통제를 하는 영역이기 네네. 때문에 규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좀 혁신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게 규제가 있는 이유는 결국은 이용자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네네. 위해서 이런 부분을 지켜라라고 예.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달해서 ICT 기술로 그런 이제 규제가 목적했던 바를 또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소위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와 같이 예. 그런 상생 모델에 대해서는 규제를 과감하게 해소해주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네네. 좀 정책적인 유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보면은 최근에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를 보면요. 유력 언론들이 지적한 것이 우버 같은 경우에는 성공을 했지만 이게 지금 자생력을 갖춘 어떤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이 아니라 외부 자본 유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강자만이 살아남고 약자들은 고사하는 이런 구조에 대한 우려를 지적을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플랫폼 서비스의 특성이 네네. 좀 이제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면 이제 1등 사업자가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예, 특성이 예.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네. 그렇긴 하지만 이게 어떤 서비스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인가는 결국 이용자들의 선택으로 판단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꼭 자본이 많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음흠. 또 그 자본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런 대기업들이 진입한 게 아니라 스타트업들이 네네. 투자를 유치해서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다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어떤 계속 적자를 보는 상황을 용인해 주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 일종의 계획된 적자라고 네네. 보는 거고요. 계획된 적자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시장 자체가 좀 멀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택시 산업을 대체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모빌리티 산업 전체가 근본적인 지금 변화를 겪고 있고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택시 서비스, 버스 서비스, 렌터카 서비스가 네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AI, 빅데이터 이런 게 오면서 더 이상 사람이 운전할 필요가 없는 시대. 예. 그리고 자동차가 도시에 진입하면 이 차량의 AI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의 관제 시스템이 개별 차량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네네. 시대로 간다는 거죠. 그럼 그런 시대에 누가 가장 근접해 있을 것이냐. 예. 그럼 미국에서도 자율주행 시대에 누가 제일 앞서 있냐에 네. 우버나 구글이나 예. 이제 테슬라 같은 데 예.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현재 갈등에 발묶여 있지 말고 미래를 좀 봐야 한다는 그러한 조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성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과 함께하는 위클리 시사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영화 감독을 꿈꾸던 어리숙한 12살의 영화광 소년이 이 트로피를 손에 만지게 될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이 영화제의 최고 작품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영화제는 해마다 5월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데요. 올해 72회째를 맞이하는 이 영화제는 무엇일까요? 1번 칸 영화제, 2번 베니스 영화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8시 10분 3부에서 만나요.